오늘 한국 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한상희 교수님께서는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고요.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학생생활지도혁신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또한 주요 저서로는 국내법의 세계화 전략연구, 전시체제에서의 헌법 형성 등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거기로 와주신 한상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게 왜 보장되어야 되는가, 그 사상사적인 배경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의 발달사, 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 정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요. 이제 사자성어 아시죠? 자, 이제 어제 수능부터 끝났으니까 이제 브레인 스토밍을 한번 해봅시다. 이 변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자성어를 맞추는 겁니다. 변기에 100원짜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서. 사자성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니까 뭐 100원짜리 정도에 우습죠, 그죠? 500원짜리가 빠지면요. 500원짜리 정도도 뭐 그냥 약간 미련은 있지만은 뭐 그렇고요. 1000원짜리가 빠지면은 이거는 좀 아깝지만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 뭐 괜히 그거 찾는다고 그 목욕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요. 5000원짜리가 빠지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담뱃값 하나가 걸렸습니다. 이제 뭔가 이때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10,000원짜리면은요. 예. 하루 용돈이 날아가요. 밥값이 날아가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5,000원짜리면 50,000원짜리죠.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뭐 무조건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죽든 살든. 근데요, 금반지가 빠지면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죠, 그죠? 예. 대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돈이 빠졌을 때는 저런데요. 저 태도가 명확한데 돈이 아니라 내 권리나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사실 저희들 같이 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법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예링이 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자기가 아무리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으면은 법이 그걸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 권리나 내 생활에 관련된 거는 내가 주장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일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통상 이제 일정한 지역의 그 주민들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방자치를 규정해버리면 참 편해요. 우리 문제 우리가 결정한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동네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고, 내 문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뭐 부모님이나 형제나 뭐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인데요.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를 이야기해 놓은 걸 보세요. 저 위에 것처럼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한다라고 해버리면 좋은데 꼭 거기다가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는 국민주권 밑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그 파생원리로 나오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는 국민의 것이에요? 주민의 것이에요? 주민의 것이어야 되는데 국민 밑에 내버려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 권력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 권력이 나온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가 먼저고 지방은 뒤다.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거는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이 주권이 지역으로 쪼개져 가지고 행사되는 것이 지방자치다. 그러면 이제 주권은 위에 있고 지방자치권은 밑에 있는 이런 셈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여태까지 지방자치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권이 위에 있고 지방자치권은 밑에 있느냐,
이제 독일식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또는 미국 그 일부 주 같이 주권과 별도로 지방자치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수도 있고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딱 못 박아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밑에 있는 것이다 못 박아둡니다. 우리 헌법은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해서 뭐 규정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오는데요. 자유당, 민주당 정부 때 지방자치의 그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었고요. 저기는 뭐 저렇게 적어놨는데 실제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법령은 중앙에 있는 국회가 만드는 거죠. 또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안에서 지방행정도 존재하고 지방입법도 존재하는 그렇게 중앙 권력으로부터 꼼짝 못하는 그런 체제였고요. 그 이제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조금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되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지방사무인 지방행정영역은 그러니까 독자적인 영역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조례 같은 것들은 항상 법령의 범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요는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것 또는 입법이라는 것은 항상 중앙 권력의 한 부분으로 또는 그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일관적인 태도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던 뭐 그런 거죠.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제 작년부터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고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었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실제 그런데요. 지방자치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지금 뭐 그 이제 저게 17세기니까 한 500년 전부터 지방자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은요, 저희들이 이제 학부에서 학생들한테 법학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그 이제 사상가예요. 중세에서 근세 넘어오면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임금님의 명령 위에 존재하는 법이라는 게 있느냐. 그 이제 뭐 자연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그 이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간단하게 저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로 동의를 해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여서 사는 유형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가족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삽니다.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 헌법은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어쩌고 저쩌고 쭉 그렇게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사는 거는 혼인이라고 그러지 가족이라고 안 그럽니다. 가족은 그 두 사람이 살다가 아기를 하나 낳아야 또는 어디서 얻어와야 그때서부터 가족이에요. 그 법이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뭔가 감정이 동하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하늘이 맺어주거나 중매쟁이가 맺어주거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라고 해서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어촌에서 모여서 살고요. 농농사 짓는 사람들은 또 농농사 짓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뭐 신발 만드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 이렇게 모여 사는 그게 조합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생활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저거는 마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이제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이면은 하나의 이제 통치권을 가지는 주 단위의 어떤 그 조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5단계가 있는데요. 저 중에서 인간이 일부러 만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도시 같은 것들은 살다 보면 그렇게 형성이 돼요.
물론 미국에서는 타운 만들어가지고 분양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좀 예외적인 것이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주라든지 주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해야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게 우선해야 된다. 그게 신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바로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제 알토지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방자치를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을 이야기할 때 그 대부분의 논리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저 보충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해요. 뭡니까? 학생이 등록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지가 벌어와야 되죠. 지가 능력이 없으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됩니다. 부모님이 구해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 문중을 찾아가잖아요. 이몽룡이 과거 시험 치러 두달석 달 이제 산양 갔다 올 때 그때 이제 집안에서 능력이 없으면 문중에서 대주는 거거든요. 또는 마을에서 대주죠. 그게 안 되면은 시장님이 도와줘야 되고 군수님이 도와줘야 되고요. 나중에 안 되면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지 문제는 지가 먼저 처리를 하고 그게 안 될 때 자기는 혼자서의 능력이 안 될 때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지 않으면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좀 더 넓게 그러다 보면은 국가는 최후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물론 돈 같은 거는 처음부터 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처음부터 주면 안 되죠. 그 지역 또는 그 마을에서 스스로 하지 못할 때 그때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이 보충성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죠. 지방이 주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는 가족이 주도를 해야 되고 마을이 주도해야 되고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틀이고요. 또 하나 중앙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지방이 마음에 안 들면은 지방에서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안동하고 경주하고 청주하고 거기 경부철도가 지나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조선시대 그 양반들 폼 잡고 우리 동네 오면 안 돼 해가지고 안 간 거잖아요. 중앙에서 결정하더라도 지방에서 싫으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네 가지 중에서 그래서 지방 주권이라는 건 지방이 자기 문제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지방이 주도를 하고 지방이 뭔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뭘 하더라도 지방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보충성 원리의 기본 틀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대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국에 건너가면 이제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사람이죠. 저 $2짜리 지폐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안 계시는구나. 저거 가지고 있으면은 행운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저거 하나 왔고요. 저거 하고요. $2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얻은 날 슈퍼 가가지고 $50짜리 복권 당첨됐어요. 미국에서 $50 당첨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구경하면서 박수 쳐줘요. 거기는 공돈 생기는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이제 이 사람 이야기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 워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는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는데요. 물이 져서 모여 사는 공간을 워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동네면 어느 정도 범위가 될까요?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얼굴은 아는 사람이야. 지나가다가 그냥 목례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정도를 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 동네 길을 하나 뭡니까 누리왔는데 청소를 누가 하느냐 뭐 논의하면 같이 논의할 만한 사람이에요. 쓰레기 봉투값 얼마 할까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활 영역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마을 단위의 사람들이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래요. 지금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도지사한테 넘겨라, 도지사 권력을 군수한테 넘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우리 마을로 넘겨라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 계속 농민헌법 때문에 온 동네 돌아다녔는데요. 저기 장도 갔다 가고 해남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요. 여기만 안 왔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아무개가 농민헌법 강의하러 오니까 들으러 오세요 하고 자기 마을에 한 20가구 정도 있는 마을에 현수막을 하나 붙이려고 하니까 이 현수막 붙이려면 도장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읍내 와가지고 군청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다른 마을하고 붙어 있는 도시 같으면 또 몰라겠는데 뚝 떨어지는 마을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이장님 집 앞에 마을회관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농민회관 농민헌법 강의가 있을 때 들어오세요. 현수막 하나 붙이는 까지 군수님이 결정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은 시도로 넘어야 되고 시도의 권력은 군으로, 군의 권력은 이장님한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장님이 마이크 오늘 회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력은 각각의 집에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4번째 대통령인가 그랬죠. 이제 또 하나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미국 구경했다가 미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구나. 미국의 민주주의를 온 동네 자랑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뭐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글을 읽고 배워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민주주의가 박사학위라고 한다면은 지방자치는 초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글을 읽고 배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까 알투지우스에 의하면은 가족이 있고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리고 주정부와 국가정부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 이야기는 이제 거기서 이어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이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 때문에 이 마을이라는 것은 모든 통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마을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외국에서 이제 지방자치 영역에서 주민회의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저런 모습이죠. 서로가 마주 보면서 삥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인한지 그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구조 같으면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들은 듣는 구조잖아요. 주객이 나눠져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하자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지방자치는 왜 해야 되느냐?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민주주의가 어떻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고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뭐 민주주의 발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생활정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암군은 쓰레기 봉투 써요? 써죠. 얼마 해요? 20리터짜리? 자, 쓰레기 봉투가 20리터짜리를 한 장에 100원으로 할 거냐, 200원으로 할 거냐? 이거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여기 이 동네는 이 동네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거를 전라남도에서 결정해서도 안 되고요. 청와대에서 결정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바로 우리 호주머니의 문제고, 내가 음식을 먹고 물건을 쓰다가 버릴까 말까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잖아요. 이거 버리면 쓰레기 봉투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싶으면 안 버리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바로 이제 그런 거, 바로 그걸 우리는 생활 정치라고 그럽니다. 내 생활상의 이익이라든지 이해관계들을 내가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 협력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삶, 그런 삶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활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전 아시죠? 토끼전, 영환님 병이 났고 토끼가 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별주부가 나가가지고 토끼 거짓말 해가지고 꼬덕이 와서, 그죠? 이제 저렇게 가서 이제 꼬덕이 오고, 그렇게 토끼는 도망갑니다. 근데 가람이 명기 스님이 가지고 있는 별주부전은 조금 달라요. 토별가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토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 자포자기를 해요. 아까처럼. 그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별주부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합니다. 당신 부인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 죽는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제 토끼가 토끼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토끼 소원 안 들어줬다고 토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간이 나빠지면은 약효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잤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여기 이제 막장 드라마 시초거든요. 그 이제 문제는 별주부가 이제 토끼를 도망 못 가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먹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토끼가 자다가 보니까 별주부가 자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침에 별주부가 일어나 보니까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임금님한테는 죽을 죄를 졌고, 할 수 없이 외국에 망명해버립니다. 별주부 부인만 혼자 남았어요. 혼자서 쓸쓸하게 살면서 토끼를 그리다가 죽어버립니다. 상사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문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저 부인이 신랑 기다리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해서 연료문을 세워주고, 연료문을 세워주면 전국적인 잔치잖아요. 떠들썩하니까 그 이야기가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별주부 귀에 들어가요. 바람을 타고 싹 귀에 들어가죠. 별주부는 이제 더 미안하죠. 부인한테. 뭐 못할 짓을 시켰는데 결국 부인 목숨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고 맙니다. 저 이야기에서 나쁜 놈은 누굽니까? 토끼는 나쁜 것 같아도 안 나빠요. 지 살려고 그러는 거고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별주부 부인도 그렇죠.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뭐 옛날 같으면 몰라서 요즘 같은 막장 드라마 판을 치는 데는 뭐 제대로 한 거죠. 뭐. 그 이제 별주부도 예? 그렇죠. 맞아요. 별주부는 충직했기 때문에 죽었고요. 용왕님이 자기가 아프면 아프고 말지 뭘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간을 먹어요. 이게 문제였죠. 바로 이제 요게 뭐 위에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까지 가게 된 건데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치국이 잘못된 거예요. 수신이 잘못된 것은 바로 치국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조선시대를 지배하던 윤리는 상강오륜이었잖아요. 군신, 부자, 부부 관계는 같은 거였거든요. 저기는 부부 관계가 무너지죠. 무엇 때문에? 부부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군신 관계가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말기에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부근에 있던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조상들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임금님을 욕을 하지를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시대에 함부로 이게 나라냐 했다가는 삼족이 잘리죠, 그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애둘러서 나라 욕을 하면서 뒤에서 킥킥거리면서 그래도 반분이나 풀었던 그런 거죠. 실제 저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빼고요.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부부 관계와 군신 관계 또는 부자 관계, 요 이야기는 바로 저 이제 수신제가 비국평천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저 논리가 바로 아까 알투지오스가 말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수신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뭡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수신이라는 거는 가족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몸과 더불어서. 제가라고 한다면은 그 이제 중국식으로 가라고 하면은 자기 같은 성씨의 생활 공동체예요. 문중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상당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니까 가족을 그리고 그 이제 마을을 그 다스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린다. 이 그 모든 통치의 중심에 마을이 있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그 48년 이후 뭐 해방 이후에 그 우리 헌법 역사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 건데요. 크게 세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제 그 자유당 민주당 정권까지 나라가 틀을 갖추는 시기. 틀을 좀 갖추니까 군사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지배하던 시기. 그다음에 이제 30년 전에 그 87년 6월 항쟁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되는 시기. 그렇게 나뉘는데요. 97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답니까? IMF 터졌죠. 지금도 IMF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 뭡니까? 그 이제 IMF가 터져가지고 국가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그 뭡니까? 자유당 때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자유당 때는 경찰이 폼을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정재 같은 깡패들이 폼 잡았죠. 그랬고요. 그 이제 저 군사정부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뭐였습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 이런 비밀 정보 기관들이 그 힘을 세웠고요. 그러면은 87년부터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무섭다 소리는 못하고 그냥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가지고 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7년 지나면서 그 뭐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또 이제 그때 나타나는 말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 이제 사건이 터져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렇게 흘러가는 단계 이제 저렇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사도 똑같은 단계를 똑같이 겪어갑니다. 저 흐름에 그대로 대응해서 나타납니다. 실제 도입기, 중단기, 부활기, 부활발전기 그러는데요. 군사정권 때는 지방자치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예 헌법에서 지방의회는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법률로서 정한다, 구성한다. 또는 뭐 유신헌법 때는 72년 그 유신헌법 때는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의회 구성 안 한다. 지방의회하고 통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87년 민주화가 있으면서 노태우 그때 민자당 대표였죠. 대표가 6.29 선언을 합니다. 그 6.29 선언이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그래요. 지방분권, 그렇게 자치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뭐 그게 계기가 됐다고 봐도 괜찮겠죠. 어쨌든 87년 체제로 들어오면서 이제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그 틀을 갖추어가는 그런 형태죠. 사실 자유당 정권 때는 지방분권이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의 좌절되고 말아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렇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드물게 통일신라 이후로 거의 대부분 통일된 체제였잖아요. 요즘 와서 이제 남북으로 쪼개져서 다르지.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국가였고 중앙의 권력이 강고하게 자리 잡던 뭐 그런 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그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관습들, 관행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유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모든 고을의 원님들은 중앙에서 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양반들, 뭐 호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제 새로 원님 오면은 저 친구 잘하는가 보자, 못하는 거 보자, 뭐 이제 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이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게 우리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옛날에 요즘은 귀신이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귀신 나타날 때 귀신이 왜 나타나요? 한이 맺혀서 나타나죠. 그 한이라는 게 원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한테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떠돌아 다니는 게 귀신이에요. 이 귀신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누구한테 나타나요? 힘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요. 한국의 귀신은 그 서양 귀신하고 조금 달라요. 서양 귀신은 힘 있는 사람 괴롭히는데요. 한국 귀신은 힘 있는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화홍련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새로 원님이 부인하면은 그 원님 그 첫날 밤 그 뭡니까 잠자는데 나타나고 바람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원님 놀라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님은 어떻게 돼요? 간땡이가 큰 원님은 너 누구냐 하다가 나 귀신입니다. 그래 왜 나타났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다음날 한을 풀어주죠. 그래가 그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죠? 간땡이 작은 원님은 어떻게 돼요? 놀라가 심장마비 걸려 죽죠. 요것하고 저희 유양석과 같이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실력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또가 오면은 귀신이 유향소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지방 세력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은 듯이 살다가 다른 데로 가요. 좀 힘 있는 사람은 와가지고 유향소를 휘잡고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출세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장화홍련전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제인 동시에 중앙 정권과의 권력 관계에 관한 그 비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향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뭐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이제 저게 그 재헌헌법 때 지방자치에 관한 그 헌법 규정인데 96조, 97조 뭐 그런 거고요. 해방이 되고 나서 헌법을 처음 만들고 지방자치를 만들고 하는데요. 당연히 새로운 국가고 그때는 이 헌법을 만들었던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야심에 가득 찬 시기였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런데 그렇게 야심 있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의 교육 정도라든지 민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못 살았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물러난 공간에 치안은 누가 유지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 씨를 중심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죠?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장평의회가 노동자들이 중심해서 공장평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에는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은 인민공화국이 형성되기도 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뭐 공장도 그렇고 지방의 경우도 그렇고 좌파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집권 세력인 한민당, 이승만 그리고 미군정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으로는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해서 서태평양 지역의 방어벽으로 삼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좌파나 조금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정치 세력들 또는 지역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을 믿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권력을 함부로 줬다가 어느 세월에 미군정이 쫓겨나고 이승만이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한민당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고도 그걸 힘있게 밀어붙이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큰 변곡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념
대립이라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가로막았던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컸던 게 이제 좌우 이념 대립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죠. 워낙 못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조 물자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이 원조 물자는 전라남도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보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아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중앙 권력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1948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49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자고 그랬는데 법 만들자 말자 개정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다는 거죠. 49년에 12월 달에 바로 법 개정해 가지고요. 그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권한을 내무부 장관한테 다 넘겨버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지방자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죠. 더 나아가서 이제 치안 유지가 필요하다. 뭐냐면은 그 지방에 그 좌파들이 많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거도 안 하고 그냥 그 중앙정부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고요. 뭐 전쟁 중에 선거를 하기는 합니다. 지방선거를 하자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전쟁 중에 선거를 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은 꼭 야당이 참패를 합니다. 저번 지방자치 선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는데요. 아주 재밌는 게 꼭 야당이 참패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당시부터 나타나는 게 지금 정권 말고 옛날 정권,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지배하고 자유당이 지배했던 정권에는 촌에서는, 농촌에서는 여당을 찍었어요, 야당을 찍었어요. 그래서 여촌야도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요, 원래 저 시기만 하더라도 그게 그 현상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만 해도 도시는 지식인들이 있다라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익이 힘을 발하고 있었던 데가 많았거든요.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야성은 야당 지지 성향은 지방이 훨씬 강했습니다. 농촌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런데도 선거마음은 여당이 이겨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저 때부터인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 하다 보니까 그렇죠. 권력 선거를 하고 그 이제 표를 매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게 달리 나타나가지고 이제 저런 현상이 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선거는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현상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저 김말복 씨가 출마했는가 봐요. 참 저런 모습은 뭡니까? 저희들은 좀 저런 모습 보면 좀 아련한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개표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1958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거나 또는 좀 뭐가 좀 잘못된 해가 1958년입니다. 이때 삼성개헌 한다고 설쳤고요. 지방자치 엉망돼 버리고 거의 지방자치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리는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꺾이는 그런 시기인데요. 58년 하면 또 다른 게 있죠. 이렇게 혹시 58년 개띠 계세요? 제가 58년 개띠인데 가장 인구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이제 그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민주주의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5번째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 연령을 지금은 19세죠. 20세로 했던 게 저 때입니다. 20대 20세로 낮추고 그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그 60년 12월 달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참패를 해요. 여전히 선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87년 민주화되기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사에서 가장 제대로 된 그런 지방자치 체제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게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정권이 들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혁명위원회에서 아예 지방자치는 그거는 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못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군이라는 걸 중간 단위로 만들고요. 그 밑에 이제 읍면동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중앙이 임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지방의회는 아예 그냥 법률 지방의회 구성하는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아예 법률도 안 만들고 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사실 지방자치사에 관련돼서는 이 군사정권기가 설명하기가 제일 편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끝이죠. 그 당시 이제 군사정부가 이제 헌법 만드는 공청회고요. 요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대회가 열리기도 했을 거예요. 유신헌법 때는 더 나아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는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않겠다. 아예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겠다는 거죠. 남북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잘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걸 빤히 알면서 이제 지방의회 구성하지 않겠다 그랬고 뭐 그랬던 거죠. 사실 저때뿐만 아니라 오광 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원이지만 지방직이 있고 국가직이 있었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지방직이 9급, 8급, 7급, 6급 하다가 5급 승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국가직으로 바뀌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중앙정부가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리겠다는 업무였죠. 그렇게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9급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6급 돼서 그냥 끝내야지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5급, 4급 승진해야지 하면은 누구를 쳐다봐야 승진이 돼요? 도지사는 그래도 중간에 추천해 주니까 그렇죠. 내 위에 상관, 지역 주민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죠. 지금도 도지사 밑에 부지사가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누가 임명해요? 행안부에서 임명하잖아요.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그게 왜 필요해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전부 이제 여기에서 다 확립이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사실 87년 민주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걸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털어내지를 못해요. 참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저는 일을 좀 도와줬는데요. 이제 학생 인권 이렇게 하면서 학생 인권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직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직원 늘리려면 어디다 협의해야 됩니까? 서울시장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은 바로 행안부에 쫓아가야 되죠. TO 하나 늘려달라 하고요. 그러면 행안부는 어디 핑계 됩니까? 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해주기 싫다 소리는 못하니까 재경부가 돈 안 준다 그러고 그럼 맨날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겨우 자리가 하나 나요. 지방 행정을 하면서 사람 하나 뽑는 것도 중앙의 승인을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 군사체계에서 다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87년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제 6.29 선언이 있었고요. 지방자치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걸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88년도에 개정된 그걸 이제 지방자치의 단위를 두 개로 나누죠. 광역하고 기초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 배분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89년도에는 저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저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91년도에 이제 선거 나오는 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87년 체제에 왔어요. 이제 의회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를 했더만 역시 마찬가지 그 민주화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뭡니까 민자당이 압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두 가지 선거가 있어야 되죠. 의회 선거가 있어야 되고 장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민자당은 죽어도 장 선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자기들이 집권당이니까 도지사나 시장은 자기들이 임명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군수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안 한다 하고 버티고 있고 뭐 그렇게 됐던 거죠. 저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노태우 대통령 죽었죠. 다 돌아가셨네 그러면? 예? 전두환은 없어요. 누굽니까? 포항제철 맞죠? 예.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 맨 끝에 계시는 분은 정말 자수전 하나 좀 제대로 써놓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역사의 저는 산증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집권당 역사의 산증인인데 좀 제대로 자료 좀 남겨갔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요. 그때도 뭐 여러 가지 있었고요. 뭐 저런 것들 그 시군구 의회 개원 준비 기본 계획 내무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의회 선거가 구성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고민들도 하고 그랬죠.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그 선거할 때 이제 출마했던 사람들입니다. 기호 1번 뭐 저기 잘 아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넘어갑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그 큰 핵은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88년, 87년 민주체제로 들어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YS 때입니다. 지방자치 선거를,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고요. 다만 자치단체장은 3번만 할 수 있어요. 3번 넘으면 4번째는 못 하죠.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시장이 3번째 하고 있죠. 영암 군수는 어때요? 한 번 더 할 수 있죠. 당선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거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단체장이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할까요?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이제 3번에 하자. 저게 이제 원래 캘리포니아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주지사를 3번 이상, 3번을 넘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도 3번 정도 뽑아줬으면은 이제는 저기 워싱턴 가서 뭔가 하나 폼 잡으라는 거죠. 네 자리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뭐 그래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요. 이제 95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단체장을 뽑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였는데요. 이때는 참 재밌는 게 민자당이 패배를 합니다. 사실 저 당시만 해도 상당히 민심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민자당은 선거에만 지면은 정당 이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뭐 그렇게 했던. 근데 저때 선거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든 어느 당 말뚝만 꼽아놔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정치적인 지역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사실 민자당이 패배했다는 그 정치 현상이죠. 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세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지역색을 불러일으키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인구 많은 지역을 석권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기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에서는 상당히 암울했던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비정치적인 것이 정치를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김대중 정부는 지방자치 체제가 전 정부 때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 이제 IMF와 더불어 이제 출범을 했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이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그러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조례 발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주민 발의권을 부여했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그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조례안을 내고 그걸 통과시켜서 시행하는 뭐 그런 그 시기였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주민 발의 조례는 뭡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안 되는데 전라남도 광주 두 지역에서 그 이제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죠.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애들 좀 제대로 된 밥을 먹이자 해가지고 급식 조례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켜요. 그게 이제 최초의 것인데요. 전라남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북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국에 다 퍼져나가는 뭐 그런 형태였죠.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감사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장들 협의체 만들고, 그래서 그 DJ 정부 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탄탄한 안정된 그런 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요. 행정수도 옮기려다가 실패한 거, 그럼 뭐 그런 거죠. 참 저는 헌법을 공부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30년 묵었거든요. 87년 그 헌법으로 등장했으니까. 근데 이제 20년 됐을 때 저는 참여연대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헌법 전공하는 사람들을 전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년 동안 내린 판결 중에서 가장 잘된 판결 골라봐라. 가장 나쁜 판결 골라봐라. 가장 잘된 판결은 막 나뉘었는데요. 가장 나쁜 판결 골라라고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끌어 꼽았던 게 저 판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이거든요. 아마 헌법재판소 저거 봐도 좀 자기가 봐도 창피할 거예요, 지금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창피한 판결이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인데요. 하여튼 좀 그래요. 그 이제 대한민국 수도가, 행정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한성부 관할 영역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 600년 묵은 관습법이다. 그래서 그건 고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존재,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은 한성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행정부서가 다른 데 가는 건 그거는 별도인데 그 두 가지는 있어야 된대요. 근데요, 순 거짓말. 한성부 관할 영역은 어디였냐면요, 사대문이 있고 서울에 뭐 남대문, 동대문 있잖아요. 그리고 성벽이 있죠. 이 성벽 안하고 성벽 바깥 10리까지입니다. 여의도는 지금 국회의사당은 어디 있어요? 10리가 아니라 한 30리 밖에 있어요. 한성부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그거는 관습법 위반입니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었던 한성부라는 그 관할 영역 안에 뭘 두는 게 관습원법인데 국회는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엉뚱한 판결을 해버리는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그 행복도시법인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혁신도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분산시키고 뭐 그렇기는 하긴 했는데요. 참 그래요. 그 뭡니까 저는 지금 진주에서 왔거든요. 진주에 제처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뭡니까 그 토지주택공사를 서울에 있던 거를 진주에 옮겨놨어요. 그러면 진주가 발전합니까? 아니 옮긴 건 좋은데 왜 대진고속도로 뚫어가지고 서울 진주 3시간 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이사는 안 오고 그냥 출퇴근하는 그런 식이 돼버리죠. 조금 저것도 조금 고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청와대하고 국회는 좀 제발 좀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청와대는 어디로 이사 가면 제일 좋을까요? 지금 어쨌든 세종시 뭐 해놨으니까 세종시로 가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국회는? 저는 국회는 저기 저 영주 저 부석사 있는데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종시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 관계없고요. 법원은 저 춘천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민 소환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연설을 해가지고 당신 물러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견제권을 인정했다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제일 크게 성취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중앙정치로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면 뭐해요? 제대로 해야지. 근데 하여튼 그게 있고요. 그 뭐 세종 뭐 그거 했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교육감 직선제로 도입했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큰 부분이죠.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감도 직선으로 한다면은 검사장을 직선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 검사장 직선제 나오죠. 요즘 법원에서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까 법원장도 직선으로 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장 직선, 법원장 직선. 뭐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판사도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리버럴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나쁜 놈 오면은 사형 선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 다 돼 가면은 그때부터 마구마구 사형 선고합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또 찍어주면 또 이제 사형 선고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사장 직선제라 하면은요. 미국에서 옛날에 뉴올리언즈나 거기 태풍 불어가지고 엉망됐을 때 그때 아버지 부시는 뭐하고 아들 부시는 뭐하고 있었대요? 그때 욕 많이 들어먹었잖아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동화책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홍수 났습니다. 그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빨리 쫓아가지 않는 바람에 욕 들어먹었어요.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생활 구석구석에 가가지고 아부를 해요. 검사장이 여러분 마을에 유치원에 와가지고 아이들 상대로 얘들아 법이란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 법 잘 지켜야 큰 사람 돼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저거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사례들입니다.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요. 지금 제주도는 단일한 행정체계죠. 옛날에는 시가 2개 있었고 군이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한 덩어리잖아요. 뭐 그거 이제 통합하는 거 주민투표 해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하고 청원 통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폐기물 그거 이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경주시를 지목해가지고 당신들이 요거 받아주면은 투자 엄청 해줄게. 꼬드기 가지고 이제 오케이 해서 갔는데 아마 저 결정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서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운 사건입니다. 참 우연하게 이루어진 건데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럼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의원님들은 반드시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해외 연수 순방을 하죠. 일본을 탁 가가지고 이제 일본은 지방의회가 잘 발달해 있으니까 거기 이제 뭘 하나 이래 보니까 못 보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민이 요구하면은 공개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하고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조례안 발의를 해가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입니다. 저게 만들어지고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공무원이지만은 그러니까 정보 공개하는 거는 뭔가 이거 불편하고 귀찮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공개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공개라고 그러니까 청주시청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이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법령을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라는 법은 없다. 법도 없는데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행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가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에서 당연히 이제 법령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라는 헌법 규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타당한 것이다, 합법적인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그게 중앙정부의 법률을 만들어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행정체제 자체를 바꿔놨어요. 저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이거든요. 그저께도 가가지고 이제 심의를 했는데 그 안건이 뭔지 압니까? 서울에 가면 교통방송 있죠. 교통방송이 서울시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거기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일회 출연료가 얼마인가 공개 청구를 했어요. 여기 이제 개인정보, 행정정보 두 개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심의하고 하는 거. 이제 바로 그 때문에 그 이제 공공정보 공개라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을 그 공개에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체제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사소하게 시작했던 그런 조례라는 게 우리 행정체계 시스템을 바꿔놓는 또는 사실 우리나라 그 공공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기도 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저거는 만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뭐 이 주민 발의에서 만들어졌던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죠. 요거는 또 다른 지방자치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그 마포구의 망원시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보면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조그만한 자판 하나 놓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 이제 시골장 같으면 아침에 하고 새벽에 하고 뭐 흩어지긴 합니다만은 도심은 이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신경통, 허리통, 뭐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고혈압, 뭐 당뇨병, 오만 병이 다 생겨요. 그래도 병원을 못 갑니다. 병원 가는 동안에 이건 내 좌판 누가 봐줘요? 장사 못 하잖아요. 도둑놈이 훔쳐가는 건 괜찮은데 당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또 구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이제 건강수레를 만듭니다. 조그마한 수레에다가 이제 그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조그마한 술에다가 뭐 청진기도 넣어놓고 체온기도 넣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약 간단한 약 넣고 시장을 돌아요. 그럼 쭉 오면은 아 선생님 오시네 와가지고 나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허리도 한번 만져보고 뭐 내가 요즘 그 힘이 없다 그러면은 심장도 한번 진찰해보고 뭐 필요하면은 그 자리에서 약을 주고 또 조금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진찰 예약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의사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 상인들이 주치의가 생기는 셈이 되버려요. 상인들은 아주 좋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좋아요.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요. 그 뭐 온 동네 상 받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거는 또 다른 지방자치의 모습입니다. 마포구 단위의 자치가 아니라 조그마한 시장이라는 마을 공동체의 자치의 모습이죠.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틀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진주시에 이제 제 처가 이야기를 했다면 진주시도 저걸 한대요. 몇 개 군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방자치가 이제 그동안 많이 발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죠. 뭐 충분하지 않다기보다는 아직도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촛불 집회부터 정권 교체기에 나왔던 한결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고 분권형으로 가자 이 논의잖아요.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넘어갈게요. 실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라는 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게 문제죠. 아까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방사무, 이제 조그마한 지방사무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중앙정부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지방사무도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해줬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걸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냥 이걸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자치권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정부의 권한은 그거는 자기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회가 법만 바뀌면 어느 순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너무 위태한 거죠. 사실 엄밀히 본다면은 지방자치는 주민의 권리여야 돼요. 주민들이 가지는 권리고 국가는 그것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걸 국가 법률의 그 밑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 거죠. 또 하나 이제 헌법을 개정할 때 지금 이제 대통령 개헌안에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보충성 원리, 우리 동네 문제는 우리가 먼저 결정한다. 국가는 저걸 좀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게 헌법에 선언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보충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다 보니까 풀어서 가지고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 정부 간에 이 사무가 네 거냐 내 거냐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판단하자는 거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으면은 지방 정부가 가져가고 온 국민이 영향을 받으면은 그거는 중앙 정부가 가져가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주 입법권 확대, 뭐 저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법률이 없으면은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게 지금의 원칙입니다. 법령이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듭니다. 근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같은 것도 다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중앙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데 지방에서는 중요한 문제 같으면은 조례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에서 국회의원들, 저게 어른 국회의원들,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 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뭡니까? 그 나무둥지 썩어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 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바꾸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법률을 명시적으로 그걸 침해하지 않는 한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법령이 없는 경우에도 마음대로 그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 안에서 지금 대통령 개헌 안에서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암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요? 막 그냥 영암군이 이제 관광객 유치를 최고 군 사업으로 삼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사람은 이거는 관광객 쫓아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암군에서는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면은 뭐라 할까요? 막 그냥 교도소에 보내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 조례를 영암군이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교도소에 가둔다, 벌금을 매긴다, 과태료를 매긴다는 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는 거는 아무리 영암군에서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영암군은 그런 조례 만드세요라고 해야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방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 이제 대체로 제 후배들이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요. 일일이 불러가 물어봤는데 왜 들어갔는가 모르겠대요. 자기들은 안 넣대요. 아마 뭐 어디선가 들어갔는가 봐요. 저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분권,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조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큰 데서는 장도 있고 군수도 있고 의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울릉군은 주민이 2만이래요. 거기에 군수 따로 뽑고 의원 따로 뽑고 의회 따로 만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지방의회 만들어가지고 지방의회에서 그냥 군 행정까지 다 해버리라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영암군에서는 공무원이 100명이 더 필요한데 우리 영암군 돈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거 지금 행안부 그 승인 받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주조직권이죠. 저런 것들도 그 조금 그 규정이 될 필요가 있고요. 제일 문제는 돈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돈이죠, 뭐. 지금은 우리나라 그 세제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요. 이제 지방세 하면은 뭐 거두나 마나한 정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국가재정하고 지방재정 뭐 따지면은 8대 2다. 지금 정부는 그걸 그 6대 4로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나요? 내려와도 문제죠. 꼭 돈 그냥 주는 적 없잖아요. 꼭 꼬리표 달아서 주잖아요. 그런 거 없애자는 게 이건데 대통령 안에 재정 조정을 시행한다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정 조정이라는 거는 요건 이제 독일식 재정 조정 제도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금을 세 가지로 나눠요. 국세, 그 국가가 가져가는 거, 주로 이제 관세나 특허세, 면허세 같은 것들이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가져가는 거, 뭐 재산세 같은 게 대표적인 겁니다. 소득세 같은 거는 어중간해요. 자, 여러분들은 영암군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요. 소득세 누가 떼가요? 국가가 가져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암군에서 일해가지고 영암군에서 버는 돈인데 왜 국가가 가져가요?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져갈 만은 하거든요. 그렇게 어중간한 거는 공동세로 나눠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세는 국가가 쓰고 지방세는 지방이 쓰고 근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세를 공동기금으로 해가지고 각 지방 또는 중앙정부가 필요한 만큼 의논해서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아주 중요한 국가 사업을 해야 된다. 뭐 그래 지방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달라. 뭐 우리는 뭐 내년에는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 안 가져가겠다. 다른 데서 가져가라.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공동기금을 마련해 놓고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 하는 게 재정조정제도입니다. 돈을 많이 거둔 데서는 지가 다 거뒀기 때문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뭐 그러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기 잘했다고 그러는데 성남시장 하면서 돈 많이 썼잖아요. 그 이제 성남이 아파트 많이 넣고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가 엄청 거둬들여진 거죠. 그렇게 많이 거둬들였다고 내 지역에서만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눠 쓰는 구조. 이제 그게 재정제도인데요. 재정조정제도인데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는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식 패턴입니다. 공동세를 마련해가지고 이것을 서로 나눠 가지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저 기금에서 돈을 가져와도 가져오긴 하지만 누구 눈치 볼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재경부 장관이 아니지.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군수님이 혹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예산 따내려고 서울 올라가면 누구 만나야 될까요? 아마 재경부 국장, 과장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재경부 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국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당하게 내 몫을 내가 가져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거죠. 말이 당당하게 가져온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또 거기도 로비하고 하긴 다 해야 되겠죠.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두는 것이 자치분권회의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되든 개헌이 되면은 이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그 행정부에 국무회의가 있는데 제2의 국무회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뭐 행안부 장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의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중에서 뭐 시도지사 들어가고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들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거. 이제 그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대책. 지금 영암구는 아파트 가격 올라가요?
부동산 투기 합니까? 근데 왜 부동산 투기는 서울 강남에서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안 일어나요. 근데 청와대는, 대통령은 또는 정부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내놔요. 그러면은 영암군에서 누가 아파트 지으면은 분양은 누가 시켜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런 그 조직이 있으면은 저런 조직에서 전라남도는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걸 해라. 또는 이런 정책을 하면 전라남도 부동산 경기 완전히 다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틀에서 하는데요. 이 조항에서 잘못된 점 하나만 지적해 보세요. 대통령이 이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기보다 하고 싶다면 해도 되죠. 그죠? 그런데 왜 부의장은 국무총리가요? 지방이라며. 지방분권이라고 한다면은 저기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장, 그게 광역이든 또는 그 기초든 그 중에 한 사람을 부의장을 해시켜야지. 의장 대통령, 부의장 국무총리.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저것도 조금 잘못 만들었어요. 저거는 개헌 작업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가요? 그러던데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제도도 조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 반환 제도는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국민 반환, 국민 투표 제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라도 호남 지역에 필요한 법안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그냥 새만금 지역을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논밭으로 만들자라는 법안이 절실해요. 그러면은 전라도민들이 사인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50만, 100만 정도 요건이거든요. 그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전라도 출신, 호남 출신 국회의원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 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마침 그 당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는데 당에서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안 발의 안 해주잖아요. 아무리 우리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민 반환 국민투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똘똘똘똘 뭉치기만 하면은 사인만 받아내면은 국회에다가 법률안을 발의해가지고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조례로 해결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국회의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힘이 강한 거죠.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거. 더 나아가서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저 대통령 가만 안 두겠다. 지금 가만 안 둘 방법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서명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 사람들만 똘똘똘똘 뭉치면은 대통령 소환을 발의는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큰 힘이거든요. 물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지역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지방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들입니다. 이게 왜 넘어가나?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배심제도 같은 거, 지금 국민참여재판제도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배심제도 같은 것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지방분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영암은 지원이죠, 그죠? 지원의 판사는 어디 출신이에요? 영암 출신 아니잖아요. 저기 하여튼 다른 데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발령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배심으로 배심제도가 도입되면은요, 지금 국민참여제도도 좀 어중간한 배심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재판을 할 때 배심이 구성이 됩니다. 이 배심은 누가 돼요? 영암 주민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영암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유죄입니다, 무죄입니다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판사는 그것만 보고 특별히 잘못 없으면은 잘못된 거 없으면 그래 맞습니다 하고 그대로 판결로 땅땅땅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사법에 있어서 지방자치입니다. 아주 보통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않는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이 제대로 힘을 가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할 때거든요. 그러면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지방이 압력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지방이 압력을 넣을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법을 선고하는 때에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배심 제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법 개정 작업이 아마 지금은 이제 시들해졌습니다만은 한 1년 정도 있으면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명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내년 이제 여름 지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그때 막 정신없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마 그때 개헌 논의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흘러가는가 잘 좀 눈여겨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대통령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 대통령은 분명히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대통령 개헌 안 해도 요소요소에 뭔가 이렇게 요런 게 딱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거 나중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용하기 나름으로는 헌법 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나름으로는 지금은 조그만 것이 나중에는 대돌보가 되어서 나한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조금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 이야기는 일단 요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